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의선 책거리를 거쳐 경기도 포천 가산면에 위치한 스페이스 방충리에서 시즌3를 열고 있는 옛날 책방입니다. 시즌3에서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에도 일기, 롤랑 바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롤랑 바르트의 에도 일기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는 에도에 관한 책들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다음 편에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책이 있는데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뭐 이런 책들을 왜 읽게 되었을지 대체로 요즘 한국 사회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말 옛날 책방이 경선 책거리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일들이 겹치면서 정말 책이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9월 무렵부터 이제 슬슬 조금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가볍고 좀 재미난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10월 29일이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는 책을 읽는 것마저도 뭔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애도에 관한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쭉 목록들을 뒤져보다 보니까 한 3권 정도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2권의 책과 또 하나는 애도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서 그 책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가 먼저 눈에 확 띄더라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죽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영정도 없는 그런 추모,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일주일간이나 선포를 해놓고도 이름도 나이도 신상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고, 하물며 근조 리본조차도 제대로 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추모가 뭘까? 애도가 뭘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잠깐 책 속에서 좀 찾아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다 이제 발견한 애도 일기를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롤랑 바르트의 책을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텍스트의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책들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기호학자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다양한 글들을 써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상가, 프랑스 사상가인데, 애도 일기를 언제 읽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음이라는 건 그 죽음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넣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읽다 보는데 그것과 유사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 읽기는 읽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제 롤랑 바르트를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찾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 책은 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 이 책이 절판되고 이렇게 다시 리뉴얼판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애도 일기를 찾는데 도서관에 이 책은 없었고,
이 책은 이제 검색이 됐는데, 이 책은 이제 도서관에 있기는 했는데, 보존서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존서가는 이제 잘 사람들이 찾지 않거나 읽지 않는 책들을 이제 보관해 두는 그런 서가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사서 선생님이나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찾아다가 이제 갖다 주시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 주시는데, 롤랑바르트도 그래서 사실은 살짝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책도 결국 웅진의 이제 임프린트 출판사여서, 네, 새로 출간된 책도 거의 원문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번역하신 김지원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이제 몇몇 부분만 이제 그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같게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읽은 책은 어쨌든 이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책을 소개하기에는 어쨌든 뭐 띠지라든지 이제 뒷표지에 실린 이제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을 조금 더 잘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책 소개는 요걸로 해드릴게요. 새로 출간된 이 책의 경우에는 앞에 띠지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프랑스가 사랑한 현대사상가 롤랑 바르트. 그가 어머니를 잃은 이후 2년간 써내려간 지독하리 많지 집요한 상실의 슬픔이라고 되어 있고요. 뒷띠지로 가보면 슬픔, 죽음, 시간에 대해 남긴 롤랑 바르트의 메모들은 감정적이고 생생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문학이 되고 말까봐 두려워하며 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줄리언 반스의 문장이 실려 있어요.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보존서가에 들어갈 만큼 이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사상가니까 글쓴이에 대한 소개도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롤랑 바르트 1915년부터 1980년까지 살았고요. 프랑스의 기후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비평가. 20세기 후반 가장 탁월한 프랑스의 지성으로 꼽힌다. 1915년 프랑스 북부 세르브르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전쟁으로 해군 장교인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953년에 글쓰기의 영도, 1957년에 신화론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지성계에 이름을 알렸고, 텍스트의 즐거움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구조주의자로서 이름을 확고히 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텍스트의 즐거움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아마 저서일 거예요. 기호학, 신화학, 문학, 불교학, 패션, 글쓰기, 사진, 독서론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글쓰기를 했고, 1977년 출간한 사랑의 단상으로 대중적 인기도 함께 얻었다. 1980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4주 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해 주신 김진형 선생님은 미학자이자 철학자,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그 중에서도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철학과 미학을 전공으로 공부했으며, 그 교양의 바탕 위에서 롤랑 바르트를 비롯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를 함께 공부했다.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 공저를 썼고, 사단법인 철학 아카데미 대표를 지냈다. 홍익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 예술과 철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2018년 8월, 한 4년 전쯤에 향년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첫 산문집이자 유고집인 아침에 피아노를 남겼다 라고 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앞에서 이렇게 저자 소개하면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 1977년도에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깊은 슬픔에 써내려간 메모예요. 그 우리 A4 용지 같은 종이를 4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 한 칸 정도 되는 크기의 이제 날마다 뭐 일기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냥 한두 줄의 어떤 글귀들, 생각,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사후에 롤랑 바르트가 직접 애도일기를 쓴 건 아니고 그 메모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시간 순으로 다시 이제 엮어서 펴낸 글인데, 그래서 되게 문장들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의 그냥 어떤 애도에 대한 생각들, 어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쓱쓱쓱쓱 떠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사상가여서인지 어떤 글이 막 우리가 보통 슬픈 사람의 이야기나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고통이 이렇게 쫙 전달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글쓴이의 마음, 태도, 글쓰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담담하게 꾹꾹 그냥 감정을 이렇게 소구한 느낌들이 드는, 그런 서술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여기에요. 이 책으로는 60쪽인데요. 죽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다가오고 있는 모험이 되는 때가 있다. 그런 때 죽음은 운동을 일으키고 흥미를 자극하고 긴장감을 깨우고 행동을 하게 하고 마비를 일으킨다. 하지만 죽음이 더는 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때 죽음은 그저 일정한 시간의 연장, 딱딱하고 뻔하고 특별할 것도 없고 지루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슬픔은 그 어떤 내러티브의 변증법보다도 강력하다. 이 부분하고 같이 나란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비타노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으로는 84쪽인데요. 비타노바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도가 불러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고 해요. 비타노바를 향한 이 소망은 사랑과 애도를 서사적이며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타누바라는 표현어를 창안했던 단테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비타노바는 레디컬한 몸짓이다. 어떤 단절을 수행하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끝내기, 그 필요성. 내가 가능한 길은 둘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길. 1. 자유로워지기, 단단해지기, 진실을 따라서 살기, 과거의 나를 뒤집기 라고 가로 안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순응하기, 편안함을 사랑하기, 가로하고 과거의 나를 더 강화하기 라고 적혀 있어요. 죽음, 어떤 가까운 정말 소중한 존재를 잃고 나서 애도반응을 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사진 에세이를 쓰기도 했거든요.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 꼭 기록을 하거나 남겨놓거나 하는 어떤 기념하는 추모하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위, 새로운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나온 책의 뒤에 이제 실려있는 글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다. 마담 팡제라가 내게 하는 말, 가로에 적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차츰 나아지죠. 이런 말을 이제 마담 팡제라가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긴 줄표 하나가 있고, 아니, 시간은 아무것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한다. 시간은 그저 슬픔을 받아들이는 예민함만을 차츰 사라지게 할 뿐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것이 새로 출간된 책의 하나의 강렬한 문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의 뒷표지에는 이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신 김진영 선생님의 글 한 토막도 실려 있는데요. 옴기니의 말에서 꺼내온 문장이에요. 번역이 끝났어도 여전히 번역이 안 된 채로 마음 안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그것이다. 애도일기라는 어두운 텍스트의 밤하늘에 저마다 다른 광도의 별들로 흩어져 빛나는 이 단어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옮겨야 했을까? 애도, 우울, 고통, 비참,
무거운 마음, 점점점점. 그런 번역어들은 저마다 상황에 따르는 의미를 지시해도 그 의미들은 모두가 어쩐지 모자라고 관역을 빗나간다. 격렬한 슬픔이 습격해올 때마다 써내려간 롤랑 바르트의 육체의 언어이자 비명, 뭐 이런 문구들이 실려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감정을 절제시킨 상태에서 쓴 글이어서 슬픔이 막 느껴진다기보다는 애도하고 있는 바르트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애도란 뭘까? 추모란 무엇일까? 특히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어떤 대형 참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애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애도에 대해서, 추모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라는 부제가 실려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라는 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